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는 문순태 작가님의 도리화가 12편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리화가의 마지막 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난 11편에서 행적을 감추었던 봉선이의 소식을 금선이의 주막을 찾아가서 알게 되었지요. 단골네 아들과 혼인하여 농사 짓고 살다가 목을 메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봉선이의 기명 개양이의 꿈을 꾼 후에 소리를 배우겠다고 독리정사를 찾아온 처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진채선. 꼭 봉선이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넋이 나갈 지경이었지요. 과연 진채선과 어떤 인연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될까요?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갑니다. 도리화가 문순태. 고창에서 자나 깨나 진채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신재효는 오의장의 벼슬을 받았다. 벼슬이 내려지던 날 채선으로부터 간단한 사연의 편지도 받았다. 선생님 보옵소서. 채선은 선생님의 수라를 떠나온 후 목매지간에도 사무치는 정을 잊지 못하오나 차마 하행하지 못하옵고 일자상서로서 애타는 마음을 대신하옵게 되었습니다. 크게 꾸짖어 주시옵기 바랄 뿐입니다. 채선은 한양에 올라온 후 대원이 대감의 지극하신 보살핌을 받아 편안히 잘 지내고 있사옵니다. 오의장 벼슬을 제수받으신 것을 경아드리오며 내내 강령하시기를 바라옵니다. 채선은 선생님이 생각날 때마다 선생님께서 지어 보내주신 도리화가를 부른답니다. 오의장의 벼슬과 채선의 편지를 받은 신재효는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리고 한양에 가 있는 채선을 기다리는 것이 참으로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도 알았다. 그때부터 신재효는 마음을 가다듬고 판소리의 사설을 정리하는데 더욱 심혈을 기울였다. 그는 40살이 조금 넘어서부터 처음으로 적벽가 사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때 적벽가에 깊이 빠져들었다가 학문의 부족함을 자탄하고 더 열심히 한학을 공부하였다. 적벽가는 중국의 역사 등 학문의 깊이 없이는 사설을 바로잡기가 어려웠다. 그는 고창에서 50리 떨어진 선운사에 한학자가 은거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을 자주 찾아다니며 사마천의 사기 등 중국 역사 공부를 하였다. 공부에 매진하고 사설의 정리를 심혈을 기울이는 동안만은 진채선을 잊을 수가 있었다. 처음으로 춘향가 사설의 기록을 끝낸 다음 토별가, 심청가, 박타령 순으로 정리했다. 토별가, 춘향가, 심청가, 박타령은 모두 회갑을 전후하여 진채선을 기다리며 정리를 끝마친 것이다. 독리정사에는 신재효로부터 소리의 지침을 받기 위해 몰려든 소리꾼들로 넘쳤다. 전국에서 모여든 기생만도
80명이 넘었다. 신재윤은 그를 찾아온 소리꾼들에게 집을 주고 먹여주기까지 하였다. 이 무렵 신재윤은 호장의 자리에서 물러나 독리정사 깊숙이 파묻혀 판소리 사설 정리에 몰입하면서도 소리꾼들을 가르치는 일에 시간을 보냈다. 소리꾼들 중에서 신재유가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는 이경태였다. 이경태는 목소리가 출중하지는 않았으나 사설이 정확하고 이론에 빈틈이 없었다. 이경태가 하루는 진주 목사 정연석 앞에서 신재유가 정리한 춘향가를 불렀다. 정연석은 호가 미금당으로 교방 제보를 쓴 사람이며 소리를 정확하게 듣는다 하여 귀명창 중 귀명창이라고들 하였다. 미금당 정연석이 이경태의 소리를 듣고 사설의 정확한 의미며 뜻을 바르게 이해한 것을 높이 칭찬해 주었다. 미금당은 내가 신오의장의 이야기는 여러 번 들었으나 그의 제자 소리를 듣고 보니 과연 가르침이 어떠한가를 알 수가 있겠다. 고 하면서 치하했다. 이경태는 미금당이 청하는 대로 춘향가, 심청가, 흥부가, 토별가를 모두 완창했다. 미금당은 며칠 동안 이경태의 소리를 다 듣고 나서 신오의장의 사설이 다른 광대의 것보다 훌륭하다. 꼭 거듭거듭 칭찬했다. 신재유는 춘향가를 남창, 여창, 동창의 3가지로 나누어 정리했다. 그는 남창에서 방자의 사설을 점잖고 충실한 노복으로 등장시켰으며 춘향이가 광활루에 나오지 아니하고 향단이를 대신 보내어 이도령의 선을 보게 하였다. 또한 방자가 춘향이를 데려오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자 이도령은 오히려 춘향의 행실을 칭찬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도령이 5원1구를 적어주니 춘향이도 5원1구로 답례하였을 뿐 결코 두 사람이 만나지 아니하게 만들었다. 이도령이 춘향이를 집에까지 찾아간 날에도 월매가 나와서 대접하고 춘향이는 부끄러워하며 어머니의 방에 숨는 것으로 하였다. 사또가 내직으로 옮겨가게 되어 이도령이 사또에게 춘향이를 아뢰었을 때도 이도령은 종일 골방에 갇혀 춘향과 이별의 정조차 나누지 못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던 차에 춘향이가 향단이를 앞세우고 오리정에 나와 기다리는 것으로 고쳤다. 신재유는 이렇듯 남창에 있어서 이도령을 장부로 내세워 양반다운 행동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였다. 그는 양반 자제 이도령이 퇴기 딸인 춘향을 눈정으로 본다 할지라도 항상 절도와 행실에 거리를 두게 하였다. 또한 여러 춘향가들이 첫머리에 연대를 나타냈으나 신재유는 절대 가인 생길 적에 강산정기 타선한다. 로 그 허두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동창은 비록 오리정 이별가로 끝나긴 했지만 남창에 비해 방자의 행동을 활발하게 고쳤고 춘향이 역시 월매의 동의 없이 자기 의사대로 이도령을 만날 수 있게 했다. 이도령은 대장부 양반의 표상이라기보다는 애정을 중히 여기는 순수한 총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방자 허허 웃고 춘향아 올라가자. 춘향이 올라가서 사리치게 앉은 거동 앉은 방이 초롱 접듯 요만하고 앉아노니 수집은 도령님이 속에 든 잔뜩 조나 부끄러워 말 못하고 낯빛이 벌겋구나. 방자를 돌아보며 발씨름이나 하여 보자. 춘향이하고 두꺼비 씨름이나 하시오. 말도 아직 안 고하여 어서 말싸마시오. 제가 먼저 물러내라 계집아이 사내 보고 먼저 묻는 법이 있소. 나는 차만 부끄러워 말할 수 없을 테니 도로 건너 보냅시다. 보내지는 못하지야. 그러시면 말하시오. 내 대신 너 말해라. 춘향은 부끄러워 빚받을 사람같이 우두커니 앉은 모양 할일 없는 부채로다. 신재윤은 이렇게 도령, 방자, 춘향을 모두 동자로 등장시켰다. 그는 춘향과 이도령의 이별 장면도 동자들의 행동으로 바뀌었다. 어른스럽지 못한 이들의 이별 장면은 아이들처럼 귀염성 있어 보이기까지 한 것이다. 춘향 문전 당도하여 울음인지 말소인지 춘향이 겨우 한 번 부르더니 울음보가 탁 터져서 에에에 춘향이 깜짝 놀래 보선발로 급히 나와 이것이 웬일이요. 가졌던 새 새끼를 방자에게 뺏기었소. 객사에서 공치다가 통인에게 욕먹었소. 벽에 걸린 삼척낙은 옥수로 나려들고 목에다가 감아매니 도령님이 깜짝 놀래 달려들어 손잡으며 너를 만일 잊거두면 인사부성 될 것이니 죽지 마라 죽지 마라. 그까짓 거 맹세라고 내가 믿고 살터이요. 수건 끝을 조르더니 도령님이 겁을 내어 중덩이 같은 맹세 냉수 먹듯 하는구나. 소다 못 써 개다 못 써 소 개처 못 보이고 가까봐야 똑 죽겠소. 바로 내 아들이다. 여창에서 춘향이를 통하여 부덕이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려고 하였다. 그는 춘향가의 십장가에 있어서도 십장가에 지러서는 집장하고 친한 매의 어느 틈이 할 수나 있나. 한귀로 뭉그리에 안작은 제 글자요 밭작은 육담이나 이부안이 섬긴다고 이거조난 당치 않소. 라고 그 긴 사설의 불합리한 점과 비사실성을 과감하게 고쳤다. 심청가 사설을 정리하면서 신재윤은 제자들과 함께 효에 대해서 문답을 계속하고 자신의 생각을 미리 말해 주었다. 나는 신봉사를 양반의 신분으로 올려놓고 싶다. 굳이 신봉사를 양반으로 만들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요? 양반들은 삼강오륜을 서민들보다 더욱 철저하게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효의 정신을 살려낼 수가 있느니라. 선생님, 그렇다면 서민들은 효를 행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옵니까?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신봉사가 양반이 아니라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너희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심청이가 황후가 되고 신봉사가 국구가 되려면 심학규가 양반족이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은 심청가나 춘향가는 양반들보다는 서민들이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요? 나도 알고 있느니라. 그래서 심학규를 양반으로 만들되 양반의 의젓한 품성을 잃고 서민같이 된 타락한 양반으로 만들 테다. 신봉사, 세간사의 요족이 되었구나. 자고로 색계상의 영웅열사, 업격거든 신봉사가 견디겠나. 동네 과부 인난집을 공연히 찾아다녀 선웃음 붓장담을 무한히 하는구나.
원원이 좋은 약은 동사무시 없으너구 공교히 젊었을 때 두 뿌리 먹었더니 지금도 초저녁이 그것이 일어나면 물동욱은 당기도록 그저 뻣뻣하였거든 풍담을 버석하니 그 동네 뺑대검이란 하난 호러미가 있난디 생긴 형용 하난 행실만 고사기 다 모아도 짝이 없는 사람이라. 신재효는 신봉사를 양반으로 등장시키되 서민과 다를 바 없는 삶이 적나라한 남성으로 그려댔다. 심청이가 몸을 팔게 된 것도 청이가 자진하여 희생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여 효녀의 입장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소리꾼들이 오랫동안 불러온 심청가는 공양미 300석을 신봉사가 심청에게 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신재효는 심청이가 직접 화주승을 만난 후 시주자원하게 만들었다. 무슈히 통곡 따라 다시금 일어나서 바람 맞은 병신같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치마폭을 무름쉬고 아비를 아드득 물고 아이고 나 죽네 소리하고 풍이가 풍 빠졌다 하되 그러하여서야 회녀 죽임 될 수 있나 두 손을 합장하고 하나님 전 비난 말이 도화동 심청이가 맹이나비 해원키로 생목숨이 죽사오니 뱃머리에 썩 나셔서 만경창파를 제 안방으로 알고 풍 빠지니. 신재효는 심청이가 물에 빠져 죽을 때도 인간으로서의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그대로 나타냈다. 비록 아버지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죽음을 스스로 택하긴 했으나 인간인지라 그 공포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비록 심청이가 나 죽네 소리하고 풍덩 빠져서 죽었지만 효를 살리기 위해서 부친을 3번 불러 통곡토록 했다. 신재효는 심청이가 물에 빠져 죽는 대목을 다 쓰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했다. 그는 그때까지 심청의 이름 청자를 맑을 청, 푸를 청 등으로 썼던 거를 눈망울 청자로 고쳤다. 이 대목을 봉사님이 아이 이름일랑 심청이라 지어주오. 청자란 눈망울 청자, 우리 부부 평생 한이 되엄난 게 한이오니 하여 눈망울 청자로 바꾼 것이다. 신재효 또한 춘향가에서 부덕과 절개에 관해 관심을 쏟았고 심청가에서 효를 다루었으며 토별가에서는 충을 나타내 보려고 하였다. 신재효는 어느 날 독리정사에 와 있는 광대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저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토별가를 사설들을 적어내도록 하였다. 광대들 중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도 많았는데 그들에게는 글을 아는 광대들이 대신 적어내도록 했다. 광대들이 대충 적어내놓은 토별가의 사설들을 읽어본 신재효는 모두가 토막난 이야기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야기들이 여러 대목으로 토막이 나서 앞뒤가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았다. 또한 중심이 분명하지 않은 것도 마뜩찮게 생각되었다. 오히려 토막난 이야기들은 그 중심이 주부보다는 토끼에 있는 것 같이 되어 불만스러웠다. 토별가의 중심을 주부의 충성에 두었는지 아니면 토끼의 간교함에 두었는지 분명치가 않구나. 신재효는
광대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나서 자기는 토별가의 중심을 주부의 충에 두겠다는 것을 밝혔다. 토막난 것들을 앞뒤가 맞게 잇고 주부의 충에 중심을 두되 토끼의 간교함도 빠뜨리지 않겠다. 신재유의 말에 여러 광대들도 그렇게 고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주부는 충신이고 토끼는 책사로군요. 제자 이경태의 말에 신재유는 만족스러운 듯이 미소를 머금었다. 경태, 내가 생각하기에 토별거에서 왕이 지나치게 어리석지 않은 것 같더냐. 그렇기도 한 것 같습니다요. 왕이 지나치게 무능한 게야. 토끼 간을 구하러 사신을 고를 때 어쩌면 그렇게 왕이 어리석게 보이는지 모르겠다. 신재유는 사설을 정리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무능해 보이기만 한 왕을 더 어리석게 만들었다. 그는 당시 조선사회 수령이나 아전의 가렴주거와 신하들의 권력 투쟁을 은근히 암시해 보려고 하였다. 저희들의 못생겨서 남에게 복귀하여서 잡혀먹네. 걱정하제. 날과 같이 행세하면 아무 걱정 없제. 아무 데를 가더라도 주관하는 주인에게 비유만 맞추면 일성이 편한 신세. 신재유는 이런 비유로 사회상의 한 면을 노출시켜 보려고 하였다. 그는 토별가를 중무리와 중중무리로 만들었다. 토별가에서 주부와 토끼를 각각 충신과 지략가로 대변시키고 주부의 충을 작품의 중심으로 삼는 등 종래의 광대들이 나름대로 불러왔던 중심 성격을 바꾸어 놓은 것이다. 박타령에서도 놀보와 흥부의 사람됨을 뒤바꿔 놓았다. 신재유가 손을 대기 전에 박타령에서는 형은 현명하고 아우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되어 있었다. 충청전라 경상남도 월품에 산한 박가 두 사람이 있으니 놀보는 형이요 흥부는 아우인데 동부동무 소산이 돼 성정은 아주 풍미우지 불상급이었다. 날이 새면 행악질, 밤이 들면 도적질. 흥부의 마음씨는 저의 형과 아주 달라. 부모에게 효도하고 굶어서 죽은 사람 먹던 밥을 덜어주고 남의 일만 하노라고 한 푼 돈도 못 버느니 놀보장 미워하랴. 신재유는 이렇듯 형인 놀보를 나쁜 사람으로 아우인 흥부를 착한 사람으로 뒤집어 놓았다. 선생님은 어찌하여 놀보와 흥부 두 형제의 성정을 반대로 바꾸셨는지요? 어느 날 제자 이경태가 물었다. 그것은 오륜 사상 때문이다. 어떻게 하여 오륜을 살리자는 것인지요? 이경태가 다시 물었다. 형제간의 우애를 살리는 것이 바로 오륜을 살리는 것이느니라. 신재유는 박타령에서 형우 제공을 이 작품의 중심이 되게 하고 싶었다. 장군 희군하신 후에 가산을 돌아보니 일패도지하였구나. 방성 통곡하고 흥부집을 찾아가니 흥부가 대경하여 극진히 위로하고 제세간 반분하여 형우 제공 지내나냥 뉘안이 칭찬하니. 결국 홍보가 형 놀보를 위로하고 살림까지 나눠주자
놀부도 크게 감동하여 개심한 후 형제간의 우애를 되살렸다. 밥 타령은 밥 타령이고 돈 타령인 게야. 밥 타령을 다 쓰고 나서 신재요가 웃는 낯으로 말했다. 신재요는 박타령에서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도록 하였다. 날카로운 해악이 전편에 흐르도록 한 것이다. 토별가에서 충을 강조했던 신재효는 적벽가를 통해 다시 한번 충에 대한 사상을 나타내보고 싶었다. 그 무렵 적벽가는 화용도 타령이라고 하였는데 현덕이 공명을 삼고초려하는 데서 시작하여 적벽대전을 겪은 다음 동호에 앞서 유강을 차지하는 데까지의 이야기로 되어 있었다. 신재효는 적벽가를 정리할 때 적벽대전에서 조조가 패하여 관운쟁에게 가까스로 빌어서 목숨을 구해 도망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다. 그는 적벽가에서 충을 강조하고 지혜와 욕망을 권장하며 간계를 징계하려고 하였다. 또한 화용도에서 공명의 놀라운 지략에 역점을 두었다면 사설을 통하여 조조의 성격을 다각적으로 표현하였으며 병졸들의 염전 사상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는 적벽가에서 병사들이 전쟁을 싫어하는 양상을 여러 대목에서 그려냈다. 적벽강 대연에서 주고받는 병졸들의 대화 속에 그리고 화전에서 병졸들이 죽는 장면과 패주하여 화용도를 빠져나가는 대목 등에서 전쟁의 참혹성과 조조에 대한 반항을 표현하려고 애썼다. 한 병사는 경판 버젓하게 문자로 피차 초면이요 번년 불해병의 싸움으로 늙어오니 고향이 언언에 꽂고 당상에 학발 놓친 생각하며 군법이 지엄하여 잠시 떠날 수 없네. 무상타 조 승상은 군법도 모르던가 무영제 독신나를 귀양하려 아니하고 천리전장 다려다가 불효자가 되게 하네. 10세에 조실부모하니 적수로 돈양 모아 20 넘어 장가드니 자식 생각 간절하여 전장에 잡혀와서 지금 벌써 몇 해 된고 신방에 들었다가 잡혀온 걸 주물상 먹은 후에 어서 벗고 누워 자세. 그리할 줄 알아두면 곧 시작하였을 뒤 고생하던 이야기며 살림살이할 걱정을 한 연후에 두 무릎을 한참 진퇴하노라니 염치 없는 우리 기총 방문 차고 달려들어 상투 잡아 일어내며 뺨을 치며 하난 말이 계명굴령 모르간 뒤 이 짓이 웬 짓이냐. 벗었던 옷 입어서 손으로 들고 따라와서 이때까지 못 갔으니 내 서름은 고사하고 주장군이 더 서러워 이때까지 눈물 방울. 어허 그놈 어여쁘다. 쥐기자 하였더니 중동해소 시켜볼까. 갈대숲 깊은 데로 끌고 들어가서 엎지르면 하난 말이 전장에 나온 죄가 여러 해 되었기로 옥문관을 굳이부두 너 지닌 황문관을 위기시켜보자. 춤도 아니 바르고서 생자로 쑥 들어미니 생눈이 곧 솟는 뒤 뱃살이 꼿꼿하여 두 주먹 아득 쥐고 앞니를 뾰독하라. 반생반사 막전디니 그 옆에서 굽보는 놈 어틈칠에 달려들어 7 놈을 치웠더니 그리해도 정으론 총은 아니 바빠서 옆에다 놓았기에 총대 잡고 일어서서 일보 일쾌 오음난디. 적벽가에서
신재유는 사내들끼리의 성교, 즉 비역을 당하는 모습도 생생하게 그렸다. 그는 인간의 성욕을 추잡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쩔 수 없는 본성으로 보았다. 신재유의 인간 성욕에 대한 표현은 변강쇠에서 더 노골적으로 나타냈다. 그는 변강쇠가 횡부가라고도 하였다. 변강쇠가를 쓸 무렵에 독리정사에 허금파가 신재유의 지침을 받기 위해 들어왔다. 그녀는 순창 출신 김세종한테 오랫동안 소리 공부를 한 후에 신재유를 찾아왔다. 김세종 역시 신재유의 제자로 문식이 넉넉하고 창학에 대한 이론과 비평의 안목이 뛰어났다. 그래, 너의 특장은 무엇이냐? 허금파를 처음 대한 신재유가 넌지시 물었다. 김세종 선생님께서 춘향가라 말씀하시더이다. 춘향가 중에서 어느 대목이냐? 옥중가라고 하시더이다. 허금파는 예의 바르고 겸손했다. 생긴 것은 진채선과 비교할 바는 못 되었으나 낱낱한 몸매와 작달막한 키에 복스러운 얼굴이 누구에게나 귀여움을 받을 만한 여자였다. 신재유는 허금파를 대하자 불현듯 한양에 가 있는 진채선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나이 언 71. 진채선과 헤어진 지도 12년이 지났다. 그동안 진채선은 한 번도 고창에 내려오지 않았다. 1년에 한 번 신재유의 생일날을 잊지 않고 서찰과 선물을 보내오기만 하였다. 그는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채선이를 만나보고 싶었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한양에서 내려오는 사람마다 붙잡고는 진채선의 안부를 물었다. 한 번은 진채선이 너무 보고 싶어 조랑말을 타고 한양길에 나섰다가 반나절도 더 못 가서 되돌아와서는 몸살이 나기도 했다. 그래, 어디 옥중가를 한번 뽑아보거라. 신재유의 말에 허금파는 목을 가다듬어 쑥대머리 귀신 형용을 뽑았다. 허금파의 소리를 듣고 난 신재유는 고개를 커다랗게 끄덕였다. 그리고 나서는 도리화가를 불러보도록 했다. 허금파가 부르는 도리화가를 듣는 순간 신재유는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노래가 끝나고 한참이 지나도록 눈을 뜨지 않았다. 귀로는 허금파의 도리화가를 들으면서 마음으로는 진채선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부터 허금파는 신재유의 지침을 받아 소리 공부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신재유는 옛날 진채선을 가르칠 때처럼 불을 끄지는 않았다. 그는 불을 켜둔 채 허금파를 가르쳤다. 허금파의 별다른 정을 쏟지는 않았다. 이미 신재유는 늙어서 삶의 기력을 잃고 있었다. 조금만 앉아 있어도 삭신이 쑤시고 가물가물 시야가 흐려졌다. 그는 이제 자신의 죽을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는 기력이 쇠잔한 가운데도 변강쇠가를 정리할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노인답지 않게
남녀의 정사를 노골적으로 나타냈다. 그는 변강쇠가에서 남녀 간 본성을 긍정적으로 표현해 보려고 하였다. 그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대담하게 남녀 관계를 표현했다. 훨씬 갈아버린 후에 여인에게 하직하여 풍요 남자 가리어서 100년 해로 하게 하오. 훨씬 갈아버린 후에 여인에게 하직하여 풍요 남자 가리어서 100년 해로 하게 하오. 나는 고향 돌아가서 동아부자 지낼 테요. 떨떨이고 돌아가서 개과천선이 아닌가. 월나라 망한 후에 서씨가 소식 없고 동탁이 죽은 후에 조선이 간 데 없다. 이 세상 오입객 이미 혼진을 모르고저 야용 해음분 대굴에 긴 도차오 평생 고이 사설 들으시면 징계가 될 듯하니 좌상에 모은 손님 노인은 100년 항수 소년은 청춘불로수 부귀 다남자의 성셉 태평 하옵소서. 덩지덩지. 변강쇠가 끝마쳤을 때를 그의 나이 73이었다. 마지막 변강쇠가 사설을 정리한 봄부터 갑자기 기력이 뚝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끝내 몸져 눕고 말았다. 그는 조용히 죽음을 준비하였다. 죽기 전에 진채선을 한 번만 보고 싶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보고 싶을 때는 허금팔을 방으로 들게 하여 도리화가를 부르도록 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유독 저한테 도리화가를 부르게 하시는 연유가 무엇인지요? 어느 날 애절한 목소리로 도화가를 부르고 난 허금파가 뚜벅 물었다. 연유라니. 선생님은 진채선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도리화가를 부르게 하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요. 허금파는 용기를 내어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말을 투정을 부리듯 내뱉고 말았다. 그 말에 신재효는 화를 낼 줄 알았는데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기는 듯 하였다. 그 후부터 신재효는 허금파에게 도리화가를 부르라는 부탁을 하지 않았다. 햇볕 좋은 날 오후 신재효는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독리정사의 뜰로 나갔다. 이제는 기력이 쇠하여 문 밖에 나가는 것도 힘들었다. 그는 마당에 나가 73해 동안 자란 두 그루의 벽오동 나무를 바라보았다. 그의 아버지가 신재효를 낳던 해에 심었던 벽오동 두 그루는 싱싱하게 살아서 판소리의 중중 머리가락으로 입을 흔들어 댔다. 신재효가 오랜만에 마당에 나와 있는 것을 보자 제자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그를 애워쌌다. 내가 죽은 후에도 저 벽오동 나무는 몇백 년이고 더 살아남아 있겠지. 그는 벽오동 나무를 쳐다보며 제자들에게 말했다. 벽오동 두 그루가 하늘을 떠받치듯 꿋꿋하게 살아있는 것을 보고 있자니까 이상하게 마지막 기력이 솟구치는 것만 같았다. 그날 밤 신재효는 방에 불을 끄고 혼자 누워 있었다. 벽오동 나무 잎을 흔들어대는 바람 소리가 소리의 한 대목처럼 애원처절하고도 아름답게 들렸다. 그는 제자들을 방으로 불러들여 불을 켜고 밤새도록 노래를 하게 했다.
그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가 정리한 판소리 6마당을 다 듣고 싶었다. 어서들 소리를 뽑거라. 어서 토별가를 불러. 춘향가를 다 듣고 나자 신재윤은 다시 제자들에게 토별가를 계속 부르라고 성하였다. 제자들은 다시 토별가를 불렀다. 밤이 깊도록 독리정사 신재유의 방에서는 제자들의 노랫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어서 소리를 하라니께. 내 기어코 6마당을 다 듣고 죽을란다. 제자들의 목청이 낮아질라 치면 그는 손까지 휘저으면서 빨리 불러달라고 닥달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신재유의 몸에서는 서서히 기력이 빠져가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제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소리 그치지 말거라. 소리를 그치면은 내 명줄도 그치게 될 것만 같구나. 신재유는 눈을 감은 채 찾아 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도리화가 어서 도리화가를 불러다오. 잠시 눈을 뜬 신재유가 제자들을 보면서 희미하게 말했다. 옆에 있던 허금파가 촉촉한 목소리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는 허금파가 부르는 도리화가를 들으면서 얼핏 죽음과도 같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는 꿈속에서 봉선이와 채선이를 함께 만났다. 봉선이도 채선이도 처음 보았을 때의 모습이었다. 처음에 그는 누가 봉선이고 채선이인지를 얼핏 구별할 수가 없어 한참 동안이나 혼란에 빠져 있었다. 키도 비슷했고 생긴 모양새까지도 서로 닮은 듯하였다. 봉선이와 채선은 그의 양쪽 팔을 서로 나누어 붙들고 잡아 끌었다. 그러나 그는 누구를 따라가야 좋을지 몰라 미적거리고만 있었다. 두 여자아이는 신재유 앞에서 춤을 추기도 하고 소리를 뽑기도 하면서 서로 재주를 겨루었다. 신재유는 꼼짝 않고 서서 두 아이의 춤과 소리에 도취되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봉선이와 채선이가 하나로 합쳐진 것이었다. 그 순간 그는 손을 휘저으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때까지도 허금파는 도리화가를 소리를 부르고 있었다. 어느덧 방문 밖이 희번하게 밝아왔다. 봉선이, 아니 채선이를 불러라. 신재유는 여전히 오른손을 무겁게 저으면서 말했다. 아니다. 계속 도리화가를 불러라. 어서 도리화가를. 허금파가 다시 도리화가를 불렀다. 형양포 가을달에 기러기 짝을 잃고 불승청원 서리바람 여인하야 대를 끝내 유막에 꾀꼬리 난
아리딸이 울어있고 만년지 앵무새난 무산 말쌈 전환한고 산 가운데 저문 날의 일세가 찾아간다. 도리화가를 미쳐 끝마치기도 전에 신재요는 눈을 감았다. 그는 벽오동나무 가지 끝에 햇살이 묻어올 때까지 다시 눈을 뜨지 못했다. 지금까지 문순태 작가님의 도리화가를 총 12편으로 나누어 함께 했습니다. 신재요 선생은 양반이 못된 한을 한으로 품지 않고 풍류와 판소리 사설 정리, 명창 배출로 한을 풀었던 인물이지요. 한량 중에 멋 알기는 고창 신호장이 날개라고 할 만큼 유유자적한 삶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중인의 신분인 신재요 선생을 우리의 판소리가 구전으로 이어져 각양각색으로 전해지던 판소리 정리에 힘쓴 신재요 선생. 이분을 도리화가라는 소설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문순태 작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영심책방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작품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